네, 설 연휴가 시작되면서 정치권 설 민심을 잡기 위해서 나섰는데요. 이번 설에는 김경수 지사 판결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불복 프레임을, 자유한국당은 헌법 불복 프레임을 걸면서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자, 전국 상황 김홍국 교수 또 그리고 김우석 부장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죄송합니다. 부소장님 제가 발음 잘못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이제 여러 가지 프로필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먼저 김경수 경남지사 1심 판결을 두고요. 여야의 대립이 극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화면 먼저 함께 보시죠. 사법부 요직을 장악하고 있는 양승태 적폐사단이 조직적인 저항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어디까지 알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제 대통령께서 해명하셔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탄핵당한 사람들의 세력들이 감히 촛불혁명으로 당선된 대통령을 대선 불복으로 대한단 말입니까? 재판 불복을 넘어선 헌법 불복입니다.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을 만들어왔던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을 통째로 부정하는 것으로서 저희는 좌시할 수 없습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더불어민주당은 탄핵당한 세력이 대선 불복에 나서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자유한국당은 여당이 재판 불복, 이것을 넘어서 헌법 불복에 맞서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당의 목소리 어떻게 들었는지 궁금한데요. 저는 걱정이 됩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국가적으로 또 우리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경제와 민생의 문제, 그리고 최근에 노동계, 민주노총이 또 경산호에 합류하지 않는 등 사실은 앞으로의 갈등들이 많고요. 세계 경제도 어렵지 않습니까? 올해 경제 전망도. 그렇다면 지금 여야가 힘을 합쳐서 이런 국정의 어려움을 견제도 해야 되겠지만 네. 풀어나가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 사안이 한 가지의 사안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법부의 존재, 입법부의 존재, 또 여러 가지 또 지난 대선까지 포괄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헌법 불복 얘기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재판부에서 내던 결정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짚는 거고요. 대신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권도 마찬가지로 겸허하게 사법부의 존재를 인정하고 거기서 나오는 재판의 문제점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저도 많이 느끼는 것이 이례적인 판결이고 사실은 과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 그렇다면 저는 논리적으로 부분을 지적하되, 그러나 사법부의 그런 판결에 대해서는 받아들이는 자세도 필요하고요. 예. 야당은 이런 이슈를 가지고 사실은 지금 야당이 어떻게 했습니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거의 한두 달에 한 번씩 국회 보이콧하고 지금도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국회에서 같이 모여서 여기에 대해서 협의하고 문제가 있다면 이 부분을 지적하면서 국정에 대해서 야당으로서 견제하고 또 필요할 때는 협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판문점 선언이라든가 광주 특위, 정계 특위 다 보지만 거의 모든 것을 보이콧하고 발목을 잡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예. 저는 일단 제1야당의 이런 모습이 국민들께 굉장히 누가 되는 그런 그동안의 행보다,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견제와 비판이라는 두 가지, 그리고 또 때로는 정말 국정에 협력해야 될 그 과제도 있거든요. 이 부분도 좀 명심했으면 하고요. 예. 더불어서 집권 여당의 역할도 중요하다. 집권 여당은 야당을 설득하고 국민들께 그런 상황을 소상히 알리는 것이 필요한데, 지금 전체 프레임에서 야당은 부도덕하다 이런 프레임으로 간다면 결국은 여야 간의 끊임없는 갈등으로 아무런 문제 해결을 볼 수 없다. 저는 여당도 야당도 지금부터는 국회에서 정말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 만들고, 대신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꼼꼼하게 짚는 이런 정치적 해결을 하는 자세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가다가는 설 이후에도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있고 내년 총선을 겨냥해서 서로 간의 정쟁과 갈등만 이루어진다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너무 어둡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야 모두 정말 진지하게 고민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은 여와 야의 좀 문제는 있다라고 포인트를 잡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 좀 시각은 다를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하는 것 같고요. 지금 이 흐름을 보면 계속해서 공격을 이제 야당에서 해오다가 여당 입장에서도 지금 이 재판 결과를 두고 양쪽이 더 이상 물러서지 않을 대척점으로 탁 맞물리는 느낌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소할 수가 있을까요? 해소는 자세를 바꿔야죠. 예. 사실은 지금 김홍국 교수님 잘 말씀해 주셨는데, 여도 야도 문제가 많지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 보루가, 민주사회에서 마지막 보루가 법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이렇게 여권에서 과도하게 의견을 표하거나 예.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루트가 있어요. 사실은 차분하게 하는 방법도 있고 또 항소를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대중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그리고 그 내용 자체가 굉장히 적폐 판사 이렇게 하면서
적폐 세력의 반격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법부 전체에 굉장히 심대한 타격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국가 시스템이 과연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국민들은 불안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가뜩이나 경제적으로 어렵고 넉넉해야 할 추석에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불안한 마음으로 고향을 가는 국민들이 과연 이런 모습을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것들을 깨달았다고 하면 조금 더 정치권이 자중했으면 좋겠고 실제적으로 네. 이해찬 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감이라고 하는 부분은 절대 권력자나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사실은 모든 명분과 선은 내가 가지고 있는데 당신들이 왜 이렇게 하느냐. 그건 민주주의 원칙에 어울리는 건 아니거든요. 게다가 지금 계속 촛불혁명으로 당선된 그건 아니죠. 촛불혁명은 많긴 했지만 그래도 국민의 일부였던 거고 실제로 그 대통령으로 뽑은 건 우리가 헌법입니다. 그리고 국민이 뽑아낸 건데 스스로를 계속 좁혀나가고 있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도 이런 접근은 적절하지 않고 그런 면에서 야당에서는 헌법 불복이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촛불 정부냐 아니면 헌법 절차에 따라서 제대로 된 정부냐라고 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스스로 계속 촛불 정부라고 하면서 헌법 질서에 대한 비중을 좀 낮추면서 야당의 공격을 자초하는 측면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우려가 생깁니다. 두 분 다 이제 여와 야에 대해서 문제점을 짚어주셨지만 시각은 분명히 다른 것을 존재합니다.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사법부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것은 입법부가 분명히 이제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사법부가 그동안 해왔던 그런 문제들이 발견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법농단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과연 정치로부터 독립된 법관들이었느냐 이런 근본적인 질문이 들기 때문에 공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분명하게 그동안에 있었던 사법 재판 거래가 예. 사상 최초로 대법원장을 지낸 그런 분을 이제 구속시키고 네. 지금 뭐 현재 수감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로 엄중했다. 그리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과정들을 본다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부분들이 현장에 있는 재판을 해야 되는 법관들에게 직접 전달이 돼서 이루어지는 그런 농단의 형태가 분명히 지금 비판을 받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혁을 해야 되는 것은 분명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 여러 가지 이 사법거래 관련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라든가 또는 임종원 전 처장 관련해서 계속해서 그런 상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부분은 분명히 바뀌어야 되는데 집권 여당이 사법부와 매사를 거의 대결하듯이 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 사법부 입법 이 민주주의의 세 축이 분명하게 입법부 행정부 민주당 사법부 내에서도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게 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렇게 과도하게 나가는 것은 결국은 사법부 전체에 대한 부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잘못을 했고 과거에 그런 국정농단이라든가 거기에 관여했던 그런 사법부의 일부 정말 잘못된 뭐 적폐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고요. 또는 우리 사법부의 근본 질서를 흔들었던 잘못된 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앞으로 그런 절차를 밟아나가면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사법부와 전체적인 대결의 양상이 되는 건 아니고요. 특히 이제 이번 김경수 지사 건에 관련해서는 분명하게 의문이 드는 점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과거에 뭐 검찰이라든가 이런 출입도 해보고 연구를 해보는 입장에서 그동안에 있었던 것과는 정말 이례적이다. 현직 도지사를 도정의 공백 우려에도 불구하고 구속한 것도 뭐 사상 거의 뭐 처음이고요. 그리고 형량의 과다함, 그동안에 양형의 관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보인다라는 추론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러니까 직접적인 증거, 김경수 지사가 직접적으로 개입한 부분은 사실은 증거에서 발견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 특검의 조사의 결과에 대해서 상당히 국민들이 많은 불신을 했고 결국은 최단기간에 끝나는 특검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저는 그런 측면에서 논리적으로 이 문제점들을 하나씩 짚는 부분은 필요하다. 예. 대신에 이 법관 개인에 대한 공격이라든가 또는 사법부 전체와 각을 세우는 이런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집권 여당이라면 최소한도 사법부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대신에 그동안에 있었던 재판농단, 네네. 잘못됐던 소위 말하는 적폐 판사라고 하는 분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건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동안에 나왔던 여러 가지 조사 결과를 보면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개혁하되 그러나 사법부의 존재 가치를 인정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계속할 수 있도록 집권 여당의 자세도 좀 더 예. 진중하게 또 신중하게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조금 전에 이제 김 부소장님께서도 한국당의 얘기를 물론 민주당이 이제 이해찬 대표 얘기를 하시면서 헌법에서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한국당의 대선 불복은 아니다 이런 선을 긋고는 있습니다. 역풍을 좀 우려한 듯한 그럼요. 뭐 이런 조짐이죠. 예. 사실 지난번에 그 문재인 그 정부가 처음에 출범을 할 때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에는 탄핵 부분에 대해서 제일 뒤에 갔습니다. 사실은 뭐 시민사회에서
탄핵 얘기하고 당내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그때는 제일 먼저 탄핵을 얘기했던 걸로 기억해요. 강하게 얘기했었죠. 그런데 그 결실은 결국은 끝까지 버텼던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뭐 대표였었나요? 하여튼 당시 그냥 후보였죠. 뭐 그분이. 후보였죠. 그래서 그분이 결국은 아주 진중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결국은 대통령이 되셨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먼저 대선 불복을 얘기하는 순간에는 역풍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한국당 입장에서는 대선 불복이라고 여당에서 계속 프레임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편한 심기가 있을 테고 네네. 그런 것들을 피해 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아니다,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걸 명확하게 하고 대선 불복이라고 한다고 하면 헌법 불복이냐라고 하는 대선이라고 하는 선거보다 더 상위의 개념을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상식적인 대응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왜 그러면 일일이 사안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좀 의심이 갔어요. 그런데 이례적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 뭐 너무나 초유의라고 하는 그 상황이 너무나 구태의연한 표현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적폐청산 과정에서 정부나 사법부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초유가 많기 때문에 초유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두 번째는 직접 증거가 없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직접 증거가 없으면서도 지금 감옥 가 있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렇게 사안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힘들어진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결국은 굉장히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건 부작용이 뭐가 있냐면 만약에 이렇게 해가지고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왔다. 그러면 누가 믿겠습니까? 결과적으로 1심에서 문제가 있었으면 2심에서 바로잡는 걸 정상인데 이렇게 사법부를 공격을 해가지고 지금 그 판사에 대해서 인신공격까지 해가지고 압박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2심에서 야당에서도 얘기했잖아요. 그걸 뭐 탄핵을 하려고 그러겠느냐. 결과적으로 2심에서 영향력을 미치겠다라는 의도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우려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죄가 난다라고 하면은 그게 여론에 어떤 방향으로 미치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이거는 사안도 사안이지만 재판부 전체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을 가져올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여권에 있어서는 국가 시스템을 보호해야 하는 게 여당이잖아요. 예. 그런 면에서는 정말 신중하게 진중하게 움직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게 안타깝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얘기하고 싶으신 부분 있으십니까? 예. 물론 이 사안에 대해서 예.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또 수긍이 갈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번 재판의 결과는 초유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상식적인 그런 선에서도 상당히 어긋나 있거든요. 왜냐하면 과거에 그런 사례들로 잘못된 뭐 재판의 사례도 분명히 있고 나중에 가서 뭐 뒤집어지고 번복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왜냐하면 현직 이 도지사를 하면서 수백만 도민들의 그런 삶을 책임져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분명하게 가져야 될 역할들 그리고 그다음에 판결문 전체라든가 저는 그런 부분이 앞으로 논란이 되면 사실은 그런 불신도 커지리라고 봅니다. 대신에 역시 중요한 것은 그런 내용에 대해서 꼼꼼하게 신중하게 국민들께 제기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사법부 전체와 대결하는 방식이 되다 보면 여권도 굉장히 나중에 가서 말씀하신 그런 불신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것은 여든 야든 진보든 보수든 다 같이 사법부의 기본 질서를 존중해야 되고요. 대신에 그런 잘못된 관행을 가졌던 분들이 왜곡된 시선으로 판결을 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은 왜냐하면 과거 같으면 아마 전폭적으로 사법부 믿으라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사법부 자체에 대한 어떤 엄청난 사회적 불신이 지금 때문에.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저지른 잘못된 사법농단 때문에 벌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어찌 보면 그 부분도 김 부소장님께 말씀하셨던 초유의 일일 수 있겠군요. 사법부에 대한 어떤 문제들이 제기가 됐던 농단이란 사법농단이라는 이름이 드러났던 그리고 부분이에요. 바로 직전 정권에서 사실은 박근혜 정부에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말해서 탄핵을 당했던 부정한 정치 세력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그것이 부정한 사법 권력과 같이 결탁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당사자의 입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마찬가지로 신뢰가 적을 수 있는 거죠. 대신에 저는 정말로 그런 부분을 우리 사회의 통합을 위해서도 앞으로 우리 나갈 길이 진보 보수 뭐 여당 야당이 싸움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 지혜를 모을 그런 때라고 봅니다. 일단 이 사안에서는 법리적으로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을 해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법리적으로 지금 과연 그 판결이 왜 내려졌는지 그 판결에 있어서 양쪽의 의견을 다 들어봤고 어느 쪽에 직원을 채택이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따라가면서 이제
그 중심을 가는 게 옳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정치 쟁점화되는 부분들을 저희가 살펴봐야 되는데 바른미래당에서도요 지금 좀 목소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댓글 조작 그 사건에서 가장 피해를 봤던 것이 당시 안철수 후보라고 이제 주장하기 때문인데요. 저희가 그래픽으로 좀 준비했습니다. 손학규 대표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여론 조작의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다. 김경수 댓글 조작 사건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라고 나서고 있습니다. 자, 바른미래당까지 전선에 합류를 하게 되면 더 대치는 극심해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게 최대 피해자잖아요. 사실은 첫 번째 피해자는 반기문 전 총장이었죠. 반기문 총장을 옹립하기 위해서 다시 새누리당을 쪼개고 나온 분들과 안철수 그 후보를 중심으로 한 이 두 그룹이 합친 게 지금 바른미래당입니다. 그런 면에서 최대 피해자는 틀림없어요. 만약에 이게 진짜 여론 조작으로 민의를 왜곡했다라고 하면 이분들은 당연히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그건 정당한 거라고 보여지는데 어찌 됐든 여기에서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 부분을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라고 하면 이건 국민들의 이해가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보면 김경수 지사 건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송인배 비서관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여권 내부의 드루킹 사건과 연관되어 있는 많은 과정도 있었고 초기에 있어서의 부실한 수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 지적도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건 야당 입장에서는 권력층에 굉장히 깊이 있는 이런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철저한 규명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고 이런 면에서는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야당 입장에서는 이걸 바로잡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힘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건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이 부분도요. 바른미래당 입장에서는 손해볼 게 없죠. 이 부분을 공격하는 것이 앞으로 존재감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도 충분히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거겠죠. 당연하죠. 정치적인 맥락에서 본다면 정치적인 이해득실을 따졌을 때 지금 바른미래당의 존재감이 굉장히 취약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일부 자유한국당으로 복귀하는 흐름들이 약간의 좀 약해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체적인 국정에서 존재감이 없습니다. 이 사안에서 이 목소리를 내므로써 아무래도 역시 정치적인 존재감을 찾을 수 있고요. 또 여권, 야권과의 이 관계, 또 여권과의 관계를 통해서 아무래도 역시 캐스팅 보트 역할을 더 강화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을 아마 손학규 대표 같은 걸 강조를 할 텐데요. 그러나 실제적인 그런 흐름들을 봤을 때 과연 안철수 전 후보가 당시의 대선에서 과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는가 그런 측면과 실제적인 측면들 그리고 실제 이번 판결을 봤지만 이번 판결에서 과연 그 당시의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였는가 그리고 김경수 지사의 관여 정도에 대해서도 사실은 재판부는 그런 판결을 내렸지만 그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증거 없이 예를 들어서 김경수 지사가 만일의 경우 정말 직접 지시를 했다거나 그런 맥락이 드러난다면 아마 그거는 충분히 그런 이해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실질적인 관계없이 내려진 여러 가지 그런 결정 과정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바른미래당이 정치적인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가능성은 있으나 이로 인해서 이 문제 직접적인 당사자가 돼서 얘기하기는 좀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핵심적으로 우리 국정을 이끌고 있는 집권 여당과 또 제1야당이 이 부분에 있어서 일정한 최소한의 선을 가져가야 된다. 만일의 경우 이것이 모든 것을 서로 공격만 하고 싸우는 양상으로 간다면 우리 앞으로 해야 될 정치, 경제, 외교,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또 여러 가지 사안들 우리 조정이 되겠습니까? 네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여기서는 정말 지혜로운 해법들을 모색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여당도 야당을 존중하고 야당도 국회 보이콧하고 저렇게 장애투쟁 나가서 결국은 국정 발목만 잡는다는 그런 비판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서로 간의 그런 일정한 선을 존중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김경수 지사 판결에 대한 부분은 이제 질문 하나만 더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죠. 국민청원 게시판에는요. 그래서 1심 재판부 사퇴해라 이런 청원 게시판이 지금 20만 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요. 정부는 대답은 안 할 것 같은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 백악관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법이나 입법부 관련된 건 등록이 안 된다고 그래요. 아예 올라가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난번에 청와대에서 청원 게시판 개편을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하면서 뭔가 개편이 있을 듯이 얘기를 했는데 아직은 특별하게 조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찌 됐든 이 사안이 청와대 게시판에 하는 게 맞느냐라고 하는
이거 상권 분립이 엄연히 있고 상권 분립이 있는데 청와대에서 이것을 접수를 한다고 해서 대답을 할 수도 없는 거고 네. 더더욱이나 조치를 할 수도 없는 건데 이것이 계속 여론화시키기 위한 장으로 활용된단 말이죠. 그런 건 그야말로 소모적인 논쟁 아니겠습니까? 공론장은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니 국민주의 공론자는 공론회장. 필요하죠. 그런데 예. 왜 그게 청와대 게시판, SNS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그야말로 공론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국회 게시판을 해야 하는 거죠. 국회 같은 경우에는 여론을 다 모아야 하는 그런 게 본질적인 그 업무 예,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국회는 죽어 있고 청와대 게시판은 하고 더 중요한 거는 결국은 민주국가에서의 최종심은 재판, 법원이 돼야 하는데 독재 국가에서 하는 여론 재판이 그걸 대신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그 여론 재판의 장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라고 하면은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라는 예. 생각이 들고 예.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은 더 미루기 전에 청와대에서는 이런 개편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집중적으로 논의를 해야 하고 실제로 결과물을 내놔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에 이 게시판을 설치해도 괜찮겠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청와대 공론장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요, 우리나라는 대통령제 중심 국가입니다. 입법의 여러 가능성을 고려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억울함을 하셔야 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지금 사법 관련해서도요, 많은 피의자들 사실은 잘못된 재판으로 사형이 됐거나 이런 사례, 그래서 무죄 네트워크라는 이 기구가 결성이 돼서 예. 이 사법부의 잘못된 그런 판결에 대해서 이걸 교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이런 활동하는 시민단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할 곳이 없습니다. 사법부 들어주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판사들의 권위만 얘기하니까. 저는 대통령제 국가에서 이런 얘기들을 담아내는 공론장의 역할이 필요하다. 예. 그런 측면에서 청와대가 이것을 직접적으로 사법부에 강요하거나 입법부에 할 수는 없습니다. 예. 대신에 국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야 되고 예.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사안은 이렇게 됐다. 대신에 청원의 입장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으나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답변은 해줄 필요가 있다. 네, 이런 네. 공론장이 결국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예. 우리 국가로서는 충분히 좀 필요한 그런 역할을 우리 국민들도 함께 해나가시는 과도한 인신공격이나 청원을 할 때 그런 부분도 좀 피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일 의원, 좀 입에 담기 좀 민망한 이야기입니다. 2년 전에 맨하튼에 가서요, 그 스트릿바를 가자고 강요했다 이런 폭로가 나왔습니다. 너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예.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 폭로는요? 이 또한 답답한 일이죠. 예. 사실 설에 됐는데 좋은 소식은 없고 정치권에서는 계속 이상한 얘기들만 나오고 사실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입장 표명하고 사과를 해야죠. 그런데 아직은 이게 명명백백하게 지난번에 지금 그 김경수 지사 건만 해도 직접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건데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사람의 주장일 뿐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당연히 사과를 해야 하는 거고 그러나 이게 지금 시점에서 정치적 쟁점이 돼야 하느냐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비례의 원칙에 입각해서 해야 하는데 비례의 원칙이라고 하는 건 이걸 가지고 의원직을 내놔라? 그거는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사실 같다라고 하는 그 자체는 부적절하지만 그게 의원직을 내놓으라고 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어찌 됐든 이 상황을 사과를 하고 반성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뭔가 이렇게 해법을 찾아 나가고 더 큰 위법 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비례 원칙에 의해서 해야 하는데 지금 한 사람의 주장이 있는데 바로 의원직 내놔라라고 하면은 그걸 인정을 하면서 완전히 의원직을 내놓으라고 하면 누가 그걸 인정을 하겠습니까? 결과적으로 거기에 맞는 비례에 맞는 조치들이 있었을 때 자기 잘못을 얘기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지 이걸 극단적으로 끌고 나가고 하면은 끝까지 버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정치권 전체가 가지고 있는 딜레마예요. 뭐든지 극단적인 얘기를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인정해야 할 걸 인정하지 못하게 하는 분위기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냉정하게 보고 상황을 지켜보고 과연 그 사람이 최교일 의원이 얘기했듯이 상대 당에서 누가 연계고리가 있는지 이런 것도 확인해 봐야 하는 거고 그렇게 해가지고 명백하게 부도덕한 거 있으면 거기에서 사과를 해야 하는 거고 거기서 불법이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도덕적인 거죠. 책임이냐, 법적인 책임이냐 그렇죠. 이런 부분이군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최 의원은요 메신저로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데니얼 조 현지 가이드는 민주당 사람이다 이렇게 공격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예. 정치적인 공방으로 자꾸 몰고 가려는 것, 이 자세가 부도덕하게 더 비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최종 결과에 따라서는 저는
정말로 수치스러운 일 아닙니까? 이청군 의원들이 가서 벌였던 당시 폭력과 또 보도방 가자는 그런 걸로 해서 결국은 자신들끼리 2명을 지금 의원직을 제명하는 상황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바로 예천군이 속한 바로 그 지역구의 의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런 것 국민의 혈세로 그런 스트릿바를 갔다. 심각한 문제죠. 그런데 거기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 부분이 이제 이런 지정이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애초에 문제가 뭐냐면 처음에 안 갔다고 그랬습니다. 최규일 의원이. 그랬다가 가기는 갔는데 그런 것은 아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더니 또 바뀐 게 이제는 다 벗은 그런 다 벗지는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건 예. 아니다라고 지금 말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국회의원, 국민이 뽑은 공직자가 거짓말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결국 닉슨 대통령이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은 거짓말한 것 때문에 대통령직에서 하야하지 않았습니까? 예. 저는 최규일 의원이 계속 말을 바꾸고 안 갔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이 사안이 정말로 그런 이 가이드의 말대로 만일 밝혀진다면 이거는 정말 부도덕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저는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까지도 본인은 아마 염두에 두고 그래서 결국은 정치적 맥락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공방전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공직자는 정직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민들께 만일의 경우 그런 상황이 있었다면 초기부터 제대로 솔직하게 고백하고 사죄를 해야 되는 사안이 그래야만 국민들이 인정해 주실 텐데 이렇게 자꾸 말이 번복되고 바뀌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본인도 아마 거기에 대한 정치적 책임, 도덕적 책임을 져야 될 것이기 때문에 예. 이 사안은 가벼운 사안은 아니다. 대신에 이 사안이 뭐 모든 것을 국정에 또 이걸 끌고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예. 냉정하게 그 가이드의 주장 그리고 최규일 의원의 주장들을 비교해서 좀 밝혀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설을 앞두고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사실 나눌 수 있는 이야기는 참 많았지만 줄여서 핵심적인 이야기만 좀 나눴는데요. 그만큼 이제 뭐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서로 어떤 프레임 싸움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설명절 맞이하셔서 많은 좀 대화거리가 던져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김홍구 경기대 겸임교수 또 김우성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